자식이라는 족쇄를 끊고 전 재산을 기부해버린 노모이. 아프지만 필연적 결단, 그리고 3년 뒤 손주를 위해 다시 소화기를 들어야 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내 조상이고 부모인 줄 알아라. 어디서 감히 귀한 음식을 쓰레기 취급해?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그 서슬퍼런 외침은 사실 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 속에서만 수백 번 메아리치던 통곡이었습니다. 그날 비에 젖은 채 아파트 복도에 서 있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삼주기였습니다. 예부터 삼주기는 탈상이라 하여 망자를 온전히 보내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손자에게 이번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날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자신을 걱정하며 눈을 못 감던 남편에게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가시라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보고서 같은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홀로 흙을 파먹으며 사는 노인에게 남편의 제삿날은 1년 중 가장 경건하고도 설레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보름 전부터 뒷산에 올라 억센 가시를 헤치며 고사리를 꺾었고 읍내 시장에서 상인과 실랑이를 해가며 가장 눈이 맑고 통통한 조기를 골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쌀을 씻어 떡을 찌고 나물을 무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철이가 이 조기를 참 좋아했지. 우리 며느리도 시어머니 손맛은 인정해주겠지. 사실 남편이 가고 두 번의 기일은 아들 며느리가 시골로 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이 바빠져 내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다들 바쁘게 사느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번 기일엔 제가 올라갈 마음을 먹고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제품에 안긴 보따리는 남편의 혼이자 제 정성이고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택시비 아끼려 버스를 타고 다시 빗속을 뚫고 걸어 아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블라우스는 살결에 달라붙고 구두 속은 물이 차서 걸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 불빛이 보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너머 들려온 며느리 지선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빗물보다 차가웠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는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든 보따리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인사 대신 제 손에 든 짐부터 훑어내렸습니다. 비린내와 흙냄새가 나자 그녀는 즉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우, 어머님, 이거 다 뭐예요? 제가 집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며느리는 제가 내민 보따리를 받기는커녕 현관 타일 바닥에 놓인 상자를 발로 툭 밀어 베란다 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정성껏 구운 조기가 든 상자가 세탁기 옆 구석으로 처박히는 소리에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아들 기철이의 반응은 더 참담했습니다. 젖은 제 어깨를 보며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군요. 엄마, 요즘 애들 때문에 지선이 예민한 거 알잖아요. 아이, 그리고 오늘 손님들도 오기로 했는데 이런 거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이라도 하고 오시던지. 오늘 아버지 삼주기라고 말했잖아. 니들이 못 온다 그래서 내 딴엔 니들 생각해서 왔구만. 알았고요. 어쨌든 지금 손님들 올 시간이니까 엄만 좀 들어가 계세요. 아들은 저를 거실로 들이는 대신
짐이 놓인 세탁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소파와 대리석 바닥은 제가 딛기에 너무나 눈부시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세탁기 옆 좁고 차가운 세탁실 타일 위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열린 베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빗물이 제 보따리를 적셨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만이 가득한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정성이 자식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냄새나고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나 보다고요. 남편에게 바치려던 맑은 물과 정갈한 음식들이 빗물과 뒤섞여 흙탕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식 농사가 흉작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벨소리와 함께 왁자지껄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아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혹시라도 소리를 내면 자식들 체면이 구겨질까 숨소리도 죽인 채 가만히 젖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련하게도 그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무릎을 껴안고 버텼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베란다 타일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탁기 옆 구석, 짐 보따리 사이에 몸을 잔뜩 웅크린 제 모습이 꼭 내 집에서 쫓겨난 도둑고양이 같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베란다. 웃음소리와 고급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안에서는 빗물에 젖은 노인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베란다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가서 아들의 손님들에게 촌스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면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그 화려한 생활의 흠집이라도 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모성애가 저를 그 좁은 곳에 스스로 묶어두고 있었던 거지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떠나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불러주겠지. 이제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아들 부부의 비정한 대화였습니다. 저를 베란다에 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따르며 저를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만 팔면 이 좁아터진 아파트 대출 단숨에 해결이라니까? 노인네 죽을 때까지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 돼.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와 와인 잔을 부딪히며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가 베란다에서 보낸 그 굴욕적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자기야, 근데 어머니가 순순히 팔려고 하실까? 저번에 보니까 그 선산의 애착이 대단하시던데. 걱정 마. 엄마한테는 우리가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하면 금방 마음 약해지셔. 원래 자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분이거든. 조상님 제사도 중요하겠지만 눈앞에 살아있는 자식 새끼가 굶어 죽는다는데 어쩌겠어? 한참을 땅 계산기에 두드려 보던 지선이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맞다. 자기야, 어머니 세탁실에 계시잖아. 어떻게 깜빡했어? 그 소리에 기철이가 와인을 한 모금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맞다, 있어봐. 내가 가볼게. 아들이 오는 소리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주무시네. 너무 늦었어. 비도 맞고 피곤하실 텐데 그냥 둬. 괜히 지금 깨우면 또 귀찮게 제사 지내자고 고집 부리실 텐데 내일 아침에 조용히 가시게 하는 게 서로 편해. 하긴 그래.
지금 문 열면 그 비린내 거실로 다 들어올 텐데 자기 말이 맞다. 내일 아침에 내가 대충 아침 차려드리는 척하면서 기분 맞춰드리면 되지 뭐.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기억 속에서 저는 이미 짐짝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새벽녘 아들 부부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조용해졌을 때야 저는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비싸다고 자랑하던 와인 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저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음처럼 들렸습니다. 내 피 같은 땅이 내 아파트 평수 넓히는 도구가 될 줄 알았니? 꿈도 야무지다, 이놈아. 시골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제 손에 들려있던 보따리는 자식을 향한 미련이었지만 고향역에 내릴 때 제 가슴에 품은 것은 자식을 향한 미련이 아니라 제 남은 생을 지켜낼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흙 묻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잘 지켰다가 힘들 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당신 위에 써. 조상보다 더 중한 게 당신이야. 먼저 가서 미안해. 하며 신신당부했던 선산과 주변 밭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이 땅이 우리 기철이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고생은 상관없었습니다. 세상 풍파에 치여 살다 힘들 때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베란다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는 언덕을 바라는 자식이 아니라 제 시신도 치우기 전에 유산을 발라내려는 하이에나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농사가 흉작이라면 남은 걸음이라도 다른 곳에 써야 하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다녀본 적 없는 법무사 사무실과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땅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지역 장학재단이나 숲 가꾸기 부지로 써주세요. 조건은 단 하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매각할 수 없고 제가 죽은 뒤에도 자식들이 소송을 걸 수 없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묶어주십시오. 법무사는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시세로 치면 꽤 큰 돈인데 자제분들이랑 상의는 하신 건가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의할 자식 없습니다. 그놈들은 이미 어제 죽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떨릴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인감도장이 종이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길 때마다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모성애의 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부 절차를 밟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선산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앉아 어제 베란다에서 가져온 눅눅한 조기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 맘대로 처리해서 이해해줘요. 기철이한테 이거 주면 당신 묘소부터 파헤쳐서 팔아치울 놈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일에 쓰기로 했으니 용서해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남편이 잘했다며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베란다에 두고 간 사실을 그제야 사과하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첫마디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이번에 투자를 좀 잘못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판이에요. 그 시골 땅 좀 담보로 잡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져주실 거잖아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푸른 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땅은 아들의 구멍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철아, 미안하다. 그 땅, 이제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장학재단에 다 넘겼어. 공부하고 싶은 가난한 애들 주려고 도장 찍었다. 수화기 너머로 흐르던 정적,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아들의 경악 섞인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너희 같은 괴물들을 키운 게 가장 큰 흉작이다. 이제 이 땅에는 사람다운 사람들만 발붙일 게다. 아들의 비명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온 지채 반나절도 되지 않아 조용하던 시골 마당에 요란한 타이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기철이와 며느리 지선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몰골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예의나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제 손에서 빠져나간 수억 원대의 땅에 대한 탐욕과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지선이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널어둔 나물 채반을 발로 차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정신 나가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걸 생판 남한테 줘요? 치매죠? 이거 법적으로 무효예요. 아들놈은 한술 더 떠 제 안방으로 들이닥쳐 장롱을 뒤엎으며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베란다에서 저를 짐짝 취급하던 그 조심스러운 가식조차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방방이 뛰어다니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기철아, 지선아. 너희가 베란다 문을 잠그고 와인을 마시던 그 밤에 나는 그 땅만 준 게 아니라 너희라는 자식도 같이 버렸다. 너희가 내 제사상에 올린 조기를 쓰레기 취급할 때 나도 너희를 내 인생의 쓰레기통에 넣기로 했거든. 제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기철이는 제 발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망해요. 아파트 날아가면 애들은 어디서 살아요? 제발 취소해요. 응? 그 눈물조차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아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내 자식 걱정은 되면서 비 맞고 온 내 애미가 베란다에서 밤새 떠는 건 안쓰럽지 않더냐? 내 아파트 평수보다 내 자식 인격이 좁아 터진 게 더 슬픈 일이다. 며느리는 악에 받쳐 제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노인네가 노후 준비도 없이 무슨 배짱이냐며 나중에 아프면 수습 안 해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저주를 퍼붓더군요. 저는 허허 웃으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걱정 마라. 땅 기부하는 조건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입주권도 받았고 내 남은 현금으론 간병인 부릴 테니까. 너희한테 구걸할 일 절대 없을 거다. 아니, 이제 너희는 내 집 대문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면사무소에서 부른 보안 요원들이 도착하자 아들 부부는 끌려나가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효자 변호사, 품격 있는 며느리 가면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외제차 바퀴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마당에 흩어진 나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비록 나물은 흙이 묻어 망가졌지만 제 남은 인생만큼은 아주 깨끗하게 세탁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지. 비린내 난다고 구박받던 조기 냄새가 아니라 사람 대접받는 냄새 말이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실버 레지던스의 테라스에 앉아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기부한 땅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직원들 하나하나가 저를 기부자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해 주더군요.
베란다 타일 바닥에서 무릎을 껴안고 밤을 지새우던 그 노파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꽃꽂이를 배우고 또래 노인들과 깔깔거리며 수다를 떠는 박순자 씨가 있을 뿐이지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던 날 저는 남편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잡초를 깨끗이 뽑아내고 소주 한 잔을 올리며 말했지요. 여보, 나 이제 당신이 지키려던 그 땅 덕분에 남은 생 화려하게 살러 가요. 저놈들한테 줬으면 당신 무덤가에 눈물 마를 날 없었을 텐데 공부하겠다는 애들 웃음소리가 이 산을 채우게 됐으니 당신도 좋죠? 정말로 바람결에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저는 처음으로 미련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고향 이웃에게서 아들놈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아들 부부는 보증금 몇 천만 원짜리 빌라 지하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고 아들은 술에 절어 살며 매일같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답니다. 물론 저는 그 번호를 진작에 지워버렸지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저는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그들의 소음이 끼어들 자리는 없으니까요. 한 번은 재단 행사에 초대를 받아 제가 기부한 땅에 세워질 장학센터 조감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밭에 아이들이 뛰어놀 도서관과 공원이 들어선다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 한 놈 배 불리려다 조상님 낯을 가릴 뻔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제 덕분에 꿈을 꾼다니 이보다 더 남는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냄새난다며 발로 찼던 제 정성이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걸음이 된 셈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나로 살겠다고요.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고 얻은 이 자유가 가끔은 너무 가벼워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이제 제 가방 안에는 비린내 나는 조기 보따리 대신 내일 배울 그림 도구들과 여행 팜플렛이 가득합니다. 저는 더 이상 베란다 밖의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거실이니까요. 그렇게 지독한 계절이 가고 시간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 걱정에 짓눌려 살던 구분 등은 꼿꼿해졌고 흙냄새 대신 은은한 유화물감 냄새가 제 옷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취업난이니 대학 등록금이니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작게 요동치곤 했습니다. 자식은 버렸어도 제 핏줄인 손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은 노인네의 못난 미련이었겠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큰 놈이 올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됐다는 걸요. 자식은 끊어냈어도 손주들마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들려온 기철이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탐욕스럽던 기세는 간대없고 세파에 짓눌려 팍팍하게 갈라져 있더군요. 기철아, 나다. 너를 용서해서 전화한 거 아니니 오해는 마라. 제 목소리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숨소리 끝에 어머니 하고 작게 음조릴 뿐이었지요. 저는 담담하게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놈 대학 갈 때 된 거 안다. 너는 부모를 돈으로 계산하며 살았지만 나는 내 손주들이 너 같은 사람으로 자라는 건 못 보겠다. 이제부터 내가 할머니가 아닌 이름 없는 후원자가 되어주마. 매 학기 아이들 학비 보낼 테니 이건 내 돈이라 생각 말고 손주들 미래라
생각하고 잘 키워라. 내가 못한 사람 공부, 내 자식들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꺽꺽대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생을 다 돈으로만 보고 가장 귀한 걸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마 그제야 깨달았겠지요. 자신이 발로 찼던 그 조기 보따리가 사실은 자기 인생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용서라는 건 억지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므려. 아들은 이제 평생 그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지요. 저는 다시 붓을 듭니다.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은 젖지 않습니다. 손주들의 학비를 지원하며 저는 진정한 어른의 길을 걷고 있고 아들은 이제야 돈보다 귀한 사람의 도리를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제 자식 농사도 아주 망친 건 아닌 모양입니다. 너를 용서한 게 아니라 손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일침은 돈보다 귀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고 평온하게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